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3월 16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치렀을 작년에 이 조지아주하고 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당시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 표 차이가 굉장히 레이저 띵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겨뤘던 곳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투표,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의혹들이 너무나 많이 불거져 나와 있는 상태고, 실제로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 정부, 특히 주지사와 주 국무장관,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이 끝까지 선거에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3번이나 감사를 실시했는데 아무것도 찾아낸 게 없다라는 식으로 둘러대는, 이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 당시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분통 터지고 답답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 포스트가 시작이 돼서 당시에 어떤 보도가 나왔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라펜스퍼거 주 국무장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떻게든 표를 만들어내라, 불법 투표된 거 무조건 찾아서 만들어내서 이거 선거판 뒤집어라라고 협박하고 강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민주당 쪽에서는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을 했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CNN을 비롯해서 온갖 신문들, 방송국들, MBC 뉴스, USA 투데이, ABC 뉴스, PBS는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고요. CNN 여러 대규모 이 대형 방송국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SM, 그러니까 주류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이 일제히 다 똑같은 내용의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들이 보도를 할 때 단순하게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렇게 됐다라는 정도로 보도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확인을 다 해봤는데 우리가 접촉해본 소식통에 따르면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확인을 했다라면서 보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론 뉴스를 접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아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수세에 몰리니까 진짜 주 국무장관한테 협박질을 했구나, 다들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이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본인이 대통령과 통화해서 이런 수사에 대해서 강요받은 이런 통화 내용에 대한 부분 정식으로 조사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따지고 보니 어떻게 되죠? 따지고 봤더니 결국에는 그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정정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확실하게 확인이 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정정 보도를 내자 어제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서를 냈는데요. 이 성명서 내용에 보면 정정 보도한 거는 고마운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 기사는 사기였고 가짜 뉴스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모든 언론사들이 이것이 가짜 뉴스였다, 이 대형 언론사들이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부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음해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마녀 사냥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보도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냈던 성명의 상당 부분은, 한 절반 가까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은 사실은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 아직 우리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조지아주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이고 이 표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 봉투에 있는 서명이랑 실제로 이 투표 유권자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서명이랑 이것이 확실하게 대조가 된 것이냐, 그거 확인해봐라 하는 거가 있었고, 그리고 투표용지 숫자하고요, 개수된 숫자하고, 그 다음에 이 들어온 봉투 숫자, 이 우편 투표로 들어온 봉투 숫자, 이거를 다 확인해 보면 그러면 현장 투표한 거, 그 다음에 우편 투표로 들어온 봉투 숫자, 이거 합치면은 개수된 모든 투표용지 숫자랑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봐라 하는데 끝까지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성명 내용을 좀 중간부터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선거 사기를 찾고 밝히기를 원한다.
많은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그들의 분노는 그들이 1월 선거에서 2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투표하지 않는 것을 촉발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투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선거, 부정선거 이거 기계로 조작하고 이게 또 선관위원회에서 지금 다 엉터리로 개표하고 그러는데 선거 해봤자, 투표해봤자 이거 무슨 소용이냐. 이런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의견들이 그 당시에 많이 퍼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리누드 변호사가 뭐 아예 이거 투표 거부해라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해서 많은 조지아주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투표 안 한 사람들이 꽤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월 5일 날 있었던 연방 상원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질 수밖에 없었던 패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라펜스버거와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사이의 서명한 동의서는 조지아 입법부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고 따라서 무효로 간주해야 하며 선거 결과는 바뀌어야 한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서에서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성명서를 굳이 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미 선거 다 끝난 뒤인데 이제 와가지고 정정보도 그것도 뭐 슬쩍 정정보도 내고 지나간 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왕 조지아주 얘기가 나온 김에 하는 이야기인데 아직 조지아주 선거 결과 이거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라펜스버가 주 국무장관하고 스테이시 에이브럼스는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쪽의 선거 캠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시 에이브럼스하고 라펜스버거하고 사이에 무엇인가 협상이 오고 갔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인준해주는 그런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그럼 민주당 쪽에 선거인단 보내라라는 내용의 이제 서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지금 바이든이 조지아주에서 이겼으니 민주당 쪽의 선거인단을 그러면 보내겠다. 이거에 대한 이 서류에 대해서 스테이시 에이브럼스하고 라펜스버거하고 둘이 서로 서명을 한 그런 것인데 이건 절차상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서류에 대해서 조지아주 의회가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의회의 승인이 없었다. 결국에는 그 서류는 법적으로 무효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조지아주의 지금 선거 결과를 바꾼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다 뒤집히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뭐 한 주만 뒤집힌다고 해서 이게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3개 주 이상에서 뒤집혀줘야 그래야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비록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부정선거였으면 부정선거였다라는 게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누가 이겼는지 확실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성명서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풀톤 카운티는 투표나 서명 확인을 위한 제대로 된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3번이나 감사했지만 재검표를 했지만 그 3번 다 후보자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고 공화당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어떻게 해라라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 국무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그들은 문제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은 주의 지역만 살펴봤고 심지어 그것에서도 많은 실수를 발견했다. 원래는 풀톤 카운티가 가장 문제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풀톤 카운티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실제로 조지아주 국무부에서 3번째 재검표했던 샘플 검토지만 그것도 3번째 재검토했던 지역은 캅 카운티였습니다. 그나마 캅 카운티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캅 카운티에서도 그 정도 잘못된 게 나왔으면 이거 전체로 확대해서 다시 검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감사를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커피 카운티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이 커피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의 그 담당 매니저가 이 도미니언 기계를 직접 조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 선거 담당 매니저가 맘만 먹으면은 기계상에서 얼마든지 트럼프한테 찍었던 표라고 하더라도 기계상에서 그냥 집계하면서 이거 지우고 바이든 동그라미 해가지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까지도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국무부에서는 조지아주 국무부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뭐 깨끗한 선거였다. 이런 식으로 다 둘러댔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 주 국무장관이라는 라펜스버거는 뭐가 그렇게 캥겼는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언론사에다가 그 내용을 흘리는데 악마의 편집이 된 잘못된 내용이 흘러들어갔고요.
알고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한 이야기가 없는데 그냥 단지 면밀히 검토해달라, 제대로 좀 조사해달라, 이건 상당히 중대한 일이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했던 걸 갖다가 지금 표를 찾아내라, 부정투표 분명히 있을 거지, 표 찾아내라, 가져와라, 나한테 가져와라,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한 것처럼 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조작된 가짜뉴스 언론들이 결국은 조지아주에서 벌어졌던 이 부정선거를 가렸다라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부정선거 분명히 조지아주에서는 일어났는데 그거를 그냥 감춰버렸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보도, 정정 보도가 나오게 됐던 계기가 뭡니까? 그날 대통령이 통화했던 음성 파일이, 녹음된 음성 파일 원본이 찾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거 누가 버렸습니까? 라펜스버거가 버린 겁니다. 녹음해놓고 거짓말로 기자들한테 뿌려놓고, 그리고 본인 랩탑에 있는 휴지통에다가 그냥 버린 겁니다. 그거 휴지통에 버리면 지워질 줄 알았겠죠. 그런데 포렌식 하면 다 살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정정 보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했죠. 대통령하고 이 국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통화한 걸 갖다가 언론사에다가 막 흘렸죠. 그거 더더군다나 그걸 거짓말로 흘렸다라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본인이 지금 선거에 대한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본인이 다 감추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다. 결국에는 이거 지금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이트웨이 푼딧이라는 우파 언론이죠. 우파 언론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레펜스버거가 애초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주정부에서 일할 게 아니라 대통령과의 통화를 누설하고 그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감옥에 있어야 한다. 이 언론사, 이 게이트웨이 푼딧이라는 매체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된다. 어떻게 지금 주정부에서 지금 장관 업무를 맡고 있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게이트웨이 푼딧에 따르면 레펜스버거는 작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인증했지만 40만 개 이상의 무효 투표를 최종 개표에 포함시켰다. 이게 이제 게이트웨이 푼딧의 이야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COC라는 것이 있습니다. Chain of Custody라고 해서요. 이 Chain of Custody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투표한 사람이 투표용지에 이제 기표를 했으면 투표한 그 순간부터 이 투표용지가 실제로 개표가 돼서 집계가 되기까지 그 중간 과정에 어떤 조작이라든가 어떤 이제 변경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해서 각 중간중간 절차마다 확인을 하는 그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몇 번 투표용지가 지금 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COC라는 도큐멘트가 있는데요. Chain of Custody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에다가 기록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마다 그걸 다 붙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도착했다. 이거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도착했다. 그래서 이 투표용지들이 움직이는 과정들을 일일이 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문제가 되고 있는 40만 장 정도 되는 투표용지가 그 문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바람 같은 투표용지들이 지금 40만 장이나 나타났다. 이거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법규에 따르면 무효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중간에 어디서 훅 들어왔으면 투표용지가 개표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훅 들어왔습니다. 뭉치가.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기록들이 있어야 이걸 개표를 하는 것인데 어디서 온 투표용지인지 기록도 없는데 그냥 개표하라고 하니까 무작정 개표를 하는 거죠. 그 풀턴 카운티 기억하시겠지만은 밤에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테이블 밑에서 가방 꺼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감시하는 사람, 감독관 없이 자기네들끼리 개표하는 그런 모습이 동영상으로 잡혀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무효 처리되어야 되는 표들이죠. 그 시간대에 바이든만 쭉 올라갔단 말이죠. 이 문제가 되고 있는 40만 개 투표용지가 거의 대부분 다 바이든 표였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COC 문서를 갖추지 않은 이 합법적이지 않은 표들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해버려야 된다. 그거 무효 처리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30만 표 이상 이깁니다. 조지아주 선거 결과가. 지금 뭐 12,000표인가 차이로 지금 진 거로 돼 있는데
이 40만 표 무효 처리해버리면 30만 표 이상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것으로 결과가 뒤바뀌게 됩니다. 이거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성명서에서 분명히 그 기다리고 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은 언론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다들 주류 언론에서 가짜 뉴스 쓴 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해서 보도하느라고 이 정작 조지아주 불법 선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가 덜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불법 선거 문제 계속해서 저희가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이 문제 저희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걸 지금 밝혀낸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뒤바뀌거나 이제 와가지고 뭐 바이든은 이제 사임해라 이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선거를 제대로 치르고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로 옳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옳은 것이었는지 무엇이 합법적이었던 것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가려내야 된다.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 밝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리사 머코스키라는 상원의원이 있죠.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에 있는 상원의원인데 이 상원의원이 공화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할 때 찬성표를 던졌던 인물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통과시켰던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그걸 폐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왜냐하면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오바마 케어 때문에 중산층이었던 사람들, 가까스로 중산층에 올라갔던 이 중산층 중에서도 약간 아래쪽에 있던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 때문에 갑자기 중산층을 탈피해가지고 빈곤층으로 내려앉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서 오바마 케어는 중산층을 줄이는 데 역할을 했다라는 지적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는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 오바마 케어 폐지에 반대표를 던졌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여성 스포츠에 뛰는 것 이거 공화당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지시키자 트랜스젠더들은 여성 스포츠에 와서 함께 경쟁하지 못하게 금지하자라는 법안을 상원에서 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또 법안을 내는 하여간 공화당에서 하려고 하는 거에 이래저래 중요한 내용들의 반대표를 꽤 많이 던진 그런 상황이어서 공화당 안에서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주 공화당이 이제 이 머커스키 상원의원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내년도 선거에 내년 2022년 선거에 이 머코스키 의원이 이제 임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알래스카 주 공화당에서는 머코스키 의원 말고 또 다른 공화당 의원이 연방 상원에 출마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우리 기다리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과연 이 머코스키 의원의 상대가 돼서 이 공화당 내부의 경선 주자로 뛰게 될지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딱히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하지만은 이제 일단 문은 열려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아마 이제 일각에서는 세라 페일린 같이 이제 예전에 부통령 후보로 뛰었던 이 세라 페일린 전 주지사가 이야기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페일린 전 주지사가 나온다고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 그거는 지금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머코스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에서는 아주 뭐 대놓고 정치 틀을 아주 든든하게 다져놓은 집안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또 주지사를 했었고요. 전력을 보니까 아버지가 주지사가 되기 위해서 원래 연방 상원의원이었는데 주지사가 당선이 되는 바람에 주지사가 되면서 빈자리가 되니까
그 빈자리를 딸한테 물려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커스키 의원이 연방 상원의원이 됐던 거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자리를 물려받으면은 그 다음에 경합에 붙었을 때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는데, 머커스키 의원은 그 후에도 2번이나 더 선거에서 이겨서 계속 지금 3선째 상원의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낙 강력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할 만한 인물이 지금 엘라스카에 과연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이니까 반드시 이번에 내리고 새로운 인물을 좀 밀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엘라스카 주 공화당 내에서는 그런 기류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미치 맥코넬, 보기 싫은 얼굴 두 얼굴을 지금 연속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치 맥코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리버스터를 막아내기 위한 굉장히 좀 큰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응원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없애려고 부단히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이 딕 더빈이라는 민주당 상원의원인데요. 이 딕 더빈이라는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 상원의원들 중에 랭킹 2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척 슈머 원내 총무 바로 다음 서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고, 지금 상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딕 더빈 의원이 아주 강렬하게 필리버스터를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냐면, 상원을 인질로 잡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다, 필리버스터가.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니까 미치 맥코넬 의원이 이게 무슨 소리냐? 난 상원에서 이게 필리버스터가 이게 없으면은 이거 뭐 어떻게 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상원이 초토화되는 걸 보고 싶으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초토화된 상원이 어떤 모습이 될지 보고 싶으면 그러면은 필리버스터 없애라. 무슨 얘기냐면은요, 필리버스터를 없애면 그러면 일상적인 것조차도 공화당에서는 절대 민주당 쪽에 협조하지 않겠다. 아주 그냥 사사건건 붙들고 늘어지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은 것이죠. 지금 과거에 미치 맥코넬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너무나 얄밉기 때문에 화가 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못하게 되면, 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안을 다 통과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원은 그냥 과반수만 넘으면 통과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미 하원은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상원에서 그나마 딱 50대 50인 상황에서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필리버스터가 없으면은 단순 과반수만 넘으면은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상원에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법 통과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 막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은요, 이 더빈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 지금 보시는 장면은 2018년도에 ABC 방송과 인터뷰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작 2018년도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하면, 건국의 아버지들을 운운을 하면서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건국의 아버지들이 다 설계를 해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에 대한 존중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상원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상원에서 소수당이었거든요.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소수당일 때는 야, 건국의 아버지들이 필리버스터 만들면서 이거의 소수당도 다 존중받을 수 있게 다 그렇게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없애버리는 건 안 된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딱 되니까 싹 말을 바꿔가지고 상원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대량 살상 무기라고 그러면서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원래 정치인들이라는 게 좀 그렇기는 하죠.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했던 말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거 잘 하는 것들이 정치인이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사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본인이 한 말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진짜 어리석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필리버스터 없는 것은 그러면은 이 바이든을 위한 패스트 트랙을 만드는 것이다. 미치 매코넬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주장이 그냥 말로만 있는 주장이 아니라 상당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주의 깊게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이고요. 필리버스터를 없애려고 하는 민주당의 노력이 저지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금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적어도 필리버스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밉더라도 미치 매코넬을 좀 도와줘야 하고 응원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리콜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리콜 지금 서명한 사람 숫자가 벌써 200만 명을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원래 리콜을 하려면 149만 7천 명, 대략 한 150만 명 정도가 서명을 해야지 리콜이 가능한 것인데, 근데 뭐 200만 명이 지금 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서명한 분들 중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명단에서 빼버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150만 명은 넘을 것이다 라고 이제 모두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80% 이상이 숫자가 채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160만 명 이상은 나올 것이다. 제대로 된 자격 있는 유권자들이 서명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리콜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서 어제 웹사이트를 하나 출범을 시켰습니다. 뭐라고 출범을 시켰냐면 Stop the Republic Recall이라는 웹사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의 리콜을 중단하라. 이 리콜이 공화당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하고 있는 리콜을 중단해라 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 누가 리콜 뒤에 있는가? Who's behind the recall? 그러니까 누가 리콜 뒤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화당 소속 국가 공화당, 공화당원들이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안티백서가 뭐냐면은요, 백신 접종 안 받겠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안티백서. 그리고 큐어논 음모론자, 큐어논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아노니머스에서 큐어논, 이 음모론자들이 지금 이 리콜을 지금 부추기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반이민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고 반이민 트럼프 지지자라고 반이민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입니다. 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트럼프 지지자들이라는 말만 가지고서는 분명하게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자극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거보다는 반이민이라는 단어를 붙여주어서 캘리포니아주가 워낙에 이민자들이 많은 인구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런 이민자들의 정서를 자극하려는 그런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제 술수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무슨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냐 하면은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정상 서명을 했던 사람들이 내가 이 서명한 거 취소할게요 라고 다시 서명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명한 사람들이 본인이 서명한 거를 취소하게 만드는 이 캠페인을 지금 벌이려고 이런 웹사이트를 지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한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상당히 좀 염려가 되는 것이죠.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이 뉴섬 주지사가 인용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이들은 QAnon 음모를 꾸미는 자들, 전투를 준비 중인 애국자들, 페이트리엇 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극우 극단주의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와 연합한 조직 이런 단체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이 프라우드 보이스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유명해진 극우 단체인데 백인 우월주의 단체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리콜 운동의 지금 배경 세력이다, 배후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공화당 쪽의 당파색이 아주 센 이런 배후 세력이 리콜을 조장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니까 거기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뉴섬 주지사 측의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브라이트바트라는 언론사에서 내놓은 기사를 낸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올해 초에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생각을 하고 아예 리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지사 선거에 지금 나서려고 하는 그런 인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뉴섬 주지사는 이제 리콜 시켜버리고 소환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민주당 주지사가 누군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브라이트바트의 뉴스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리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게 뭐 서명자 150만 명 모았다고 해서 바로 리콜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탄원서가 제출이 되면 각 카운티별로 유권자 명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 카운티별로 그 서명된 사람의 명부하고 그 카운티가 가지고 있는 유권자 명부의 명단하고 비교를 해서 실제로 등록된 유권자의 서명인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본인 서명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4월 29일까지 이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과를 이제 주 국무부에다가 보내게 되고요. 그 주 국무부에서는 각 카운티에서 온 결과를 다 총 집계하는데 또 열흘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조사를 해서 집계를 다 했는데 문제가 없다. 15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6주 동안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데이로 30일 그러니까 영업 일수로 30일 동안 그래서 6주가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5일이 비즈니스 데이니까 6주 동안 서명한 사람들이 본인의 서명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안에 취소를 해야 됩니다. 취소를 하려면 지금 이제 뉴섬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취소를 하게 본인이 서명한 걸 취소하게 만들게 하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세우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약간 그런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서명을 처리한 사람들 숫자를 제외하고 나서도 15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열흘 동안 그 숫자를 다시 종합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주 재무부에서 6주 동안 역시 이제 비즈니스 데이로 30일 동안 이 리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예산을 뽑는 예산 뽑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선거 비용 예산을 뽑는데 6주의 시간을 주게 되고요. 그 예산이 나오면 그러면 또 주의회에서 예산공동위원회가 이 예산이 과연 적법한 예산인지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데 또 6주를 보낸다고 합니다. 진짜 오래 걸리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이제 예산도 다 문제가 없다. 다 결론이 나면 그때 지금 부주지사가 엘레니 쿠알라키스인데 이 쿠날라키스가 60일에서 80일 사이에 선거를 소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11월이나 빠르면 11월이나 12월쯤 선거가 치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여간 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리콜은 이미 현실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요 자리가 진짜 민주당 쪽이 그냥 계속 눌러앉는 민주당 내에서 다른 사람으로만 바뀔 것인지 아니면은 공화당 쪽에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주지사가 공화당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올지 제가 기대를 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공화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공화당 쪽에서 이번에 주지사를 바꾸어 놓게 되면 그 다음에 내년 또 중간 선거에서 이 주 하원, 주 상원 이것도 바꿀 수 있는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캘리포니아주가 예전에는 정말 옛날에는 공화당주였었는데 지금 민주당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다시 또 공화당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인들의 가장 큰 최대 적이 누구냐라는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니 이 중국을 미국인들의 가장 큰 최대의 적이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전체 답변한 사람의 46%다.
46%. 이게 상당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작년에는요, 23%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2위였습니다. 러시아가 1등이었고요. 러시아도 20몇 프로로 1등이었던 거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러시아는 26%로 살짝 올라간, 26%로 살짝 올라간 반면에 중국은 46%로 원껑충 튀어오른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3등으로 떴는데, 미국의 적 북한 이렇게 3등으로 떴는데 9%를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작년 조사 결과에 12%였는데 9%로 떨어진,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덜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4등은 이란이 차지했습니다. 4%로 나왔는데 거의 뭐 위협을 느끼지 않는 수준으로 이란은 이제 좀 신경 좀 덜 쓰고 있는 이런 수준이 된 것이죠. 자, 이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과를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중국이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해의 좀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중국 국민들이 사실 우리 미국 국민들의 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 공산당이 사실은 우리의 큰 적이죠. 중국 공산당은 이건 분명한 최대의 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야, 중국이 정말 대단한 큰 적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트럼프 행정부였죠.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이제 트럼프의 업적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란이나 북한에 대한 위협 느낌이 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압박을 했고, 그 규제 정책이 굉장히 수위를 높여놨었죠. 그래서 이란이나 북한이나 어떻게 꼼짝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붙여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민들한테는 덜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과가 이번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이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제 지금 저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가 살짝 올라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나라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서는 좀 덜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좀 주의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 러시아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상당히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또 한 가지 이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더 큰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미국인들의 63%가 중국의 경쟁력이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중요한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이 위험하긴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크게 위험한 부분은 역시 경제적인 부분이다.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잠식해 나가고 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각성입니다. 사실 저희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중국 사람들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미국 곳곳에다가 지금 땅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 아시는 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정 지역의 땅들을 지금 많이 사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금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정말 엄청난 거대한 현금들 들고 와서 바로 미국에다가 투자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중국에 있는 자본가들이 투자를 해올 때에는 일자리도 생기고 여러모로 좋으니까 미국에서도 기분 좋게 받아들여줬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네들 돈 벌려고 하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이것이 결국 그 뒤로 따지고 돌아가 보면 중국 공산당과 연결돼 있고 중국 군대와 다 연결이 돼 있고 이렇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때 다 간파를 하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다 막아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한국도 사실은 이 중국인들에 대한 그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하지 못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풀리면서 얘기가 좀 변하고 있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한테 이 미국의 땅을 팔고 있는 거, 그다음에 미국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투자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국인들의 경제력을 잠식하는, 경제 시장을 잠식해가는
아주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 미국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각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 다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한 업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각성이 사실 좀 필요한 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1,400달러 현금 부양금 혹시 벌써 받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뭐 은행에다 입금이 돼 있다, 입금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는 지난 주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부에서 나온 이야기에 보면은 내일 수백만 명한테 동시에 이제 내일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은행 통장을 열어보면, 아침에 출근 시간 지난 다음에 통장을 열어보면 입금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매일매일 은행 계좌에 돈 들어왔는지 확인해보는 재미가 아마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슬픈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는 1,400불 체크, 이거 돈 문제 가지고 그 가족들끼리, 연인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에는 총기 난사를 저지르는 4명을 총을 쏴서 죽이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현지 방송들에 따르면 25살의 말리크 하프에이커라는 이 남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이 돈 문제, 수표 문제죠, 이 경기 부양 체크,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다음에 총을 쏴대기 시작했는데, 이 총을 맞고 죽은 사람이 4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는 7살짜리 아이도 있습니다. 7살, 23살, 35살, 44살 이렇게 4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그리고 그 여자친구, 하프에이커의 여자친구도 총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는데 다행히 뭐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프에이커의 여자친구가 경찰한테 뭐라고 신고를 했냐면, 그 총을 쏜 하프에이커하고 자기 여자친구 사이에 낳은 아이가 있는데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를 그 남자가 납치해 갔다, 이렇게 경찰한테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아동 납치는 굉장히 큰 중범죄이기 때문에 당장 수사에 나서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프에이커를 찾아냅니다. 다락에 숨어 있는 거를 잡아내서 결국에는 이제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런 거죠.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1인당 1,400불, 뭐 물론 이제 부양가족 이야기가 있죠. 부양가족이 굉장히 크게 납니다. 세금 신고할 때 벌써 아이 하나당 뭐 3,000에서 3,600불까지 텍스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그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부양가족 아이 하나당 보면 한 달에 6살 미만인 경우에는 한 달에 300불씩 또 양육보조비 같은 것들을 또 텍스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뭐 처음에는 애 낳아놓고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몇천 불 안 되는 돈 때문에 나타나서, 야, 그 아이 그 부양 그거 하면은 돈 나오는데 그 돈 너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참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한때 사랑했던 연인들이, 그리고 가족들 간에 그렇게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 이겁니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뭐가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돈이냐, 생명이냐, 아니면 가족이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거죠. 알고 봤더니 이 하프에이커라는 이 사람은 예전에도 어떤 다른 남자를 5차례 총을 쏴서 죽여놓고, 그리고 나서도 플리 길티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유죄라는 걸 인정하는 조건으로 해서 경찰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형량을 감량받아가지고 나중에 또 수감해서 풀려났던, 사람을 죽여놓고도 풀려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이 머릿속에서 이미 그 도덕성이 코드가 부러진 거죠. 저희가 참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서 안타깝습니다만, 하여간 돈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잃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돈을 받는 것도 좋고 돈을 쓰는 것도 좋겠지만은,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들, 그리고 당연히 지켜야 하는 가치들까지 버려가면서 돈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사기 원하세요? 주택 구입에 꿈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 크레딧 리페어 보스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교정해드립니다. 600점과 700점.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 206-321-7404로 전화하셔서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세요. 예, 그 스테니 호이어 연방 하원의 원내 총무, 민주당 쪽 원내 총무죠. 스테니 호이어가 앞으로 하원에서 몇 달 안에 두 가지의 불체자 사면 법안을 내놓겠다. 이분이 스테니 호이어입니다. 근데 이 불체자 사면이라는 부분은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에 보면은 현재 그 1,1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 불체자들을 8년 동안 해서 결국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처음에 불체자라는 것을 이제 신고를 하고 나면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주고, 그리고 3년이 지나면은 영주권을 주고 영주권 받고 나서 5년이 지나면은 3년이 지나면 영주권 받고 서류를 먼저 받는군요. 죄송합니다. 서류를 받고 5년이 지나도록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을 받고 3년 뒤면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절차가 원래 이제 포괄적인 이민 법안에 들어가 있는 절차인데, 이 포괄적인 이민법이 사실 통과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상원에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과하기가 지금 어렵다라는 것이 분명해 보이죠. 공화당 쪽에서는 이 포괄적인 이민법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포괄적인 이민 법안을 공화당 쪽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해주었을 때 이 재정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체자들 이 1,100만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마 뚜껑 열어보면은 뭐 2,500만 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합법적인 신분을 제공을 했을 때 실제로 정부에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공적 부양,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라든가 메디케어라든가 뭐 그 밖에 뭐 푸드 스탬프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각종 지원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책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상 외로 엄청난 예산이 쓰이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양성화해 준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이라는 것은 사실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도 보고 있고, 그것은 사실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지금 내려놓는 수순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하원 쪽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이 무엇이냐? 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 다시 말해서 공화당 쪽에서도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면 법안은 어떤 내용이겠느냐 해가지고 두 가지 안을 지금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 두 가지에 집중해서 앞으로 향후 몇 개월 동안은 이 이민개혁 법안을 만들어내는데 치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두 가지 법안은 뭐냐 하면, 하나는 드리머 법안이고요. 또 하나는 농가 노동자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팜에서 일할 수 있는, 농촌에서 수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일할 수 있는 농촌의 일꾼들한테 신분을 보장해주는 그런 법안이죠. 그리고 드리머 법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본인도 모르게 어린 나이에 부모 따라서 불체자가 됐는데, 이 부모 따라서 온 사람이지만은 미국에서 계속 미국의 교육을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미국화돼 있는 이런 그 아이들, 이런 청소년들을 합법적으로 계속 미국에서 살게 해주자라는 이제 드리머 입법안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추방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다카라는 것은 이미 있습니다만은 추방은 못하게 하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이 드리머들이 영주권을 받는다거나 시민권을 받는 것은 아직은 허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까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드리머들을 본격적으로 미국의 시민으로 끌어들이게 하기 위한 이제 법안 작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법안이 만약에 다 성사가 된다고 하면 한 4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법안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타임 프레임을 가지고, 스케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시민권까지 주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이제 대화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는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성공적인 입법 작업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드리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부모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부모 따라서 왔는데 미국에서 자라서 본인은 생각은 완전히 미국 사람인데 이 미국이 지금 고향인데 여기를 떠나라고 하면은 어디 갈 데가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드리머들에 대한 구제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사실 공화당 측에서도 공감대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화당 쪽에 공감이 상당히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농촌에 지금 일손이 워낙 많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촌의 일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계절별로 특별히 이 불체자들이 와서 일할 수 있게끔 허락해주는 그런 특별법 같은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양성화해주자 하는 의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럼 뭐 그런 것들은 좀 바람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 가지 법안은 드리머에 대한 이야기와 농가 노동자들에 대한 이 사면, 불체자들을 사면해주는 이 사면 법안은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좀 더 발전되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졸업식을 좀 특별하게 한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뭐 이게 처음은 아니고 2017년에 하버드 대학에서도 비슷한 걸 하긴 했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2017년에 했을 때에는 그냥 흑인 전용 졸업식 해가지고 흑인들만 모여서 하는 졸업식이라는 거를 한번 한 게 다였는데 요번에 콜롬비아대에서 하는 것은 좀 세분화해서 졸업식을 굉장히 많이 엽니다. 예를 들면은 LGBTQ 얘네들만 모여가지고 따로 하는 라벤더 졸업식이라는 게 있고 아시안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아시아 졸업식,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이민 1세대들이라든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FRI 졸업식, 플라이 졸업식, 그 다음에 라틴 X 졸업식, 이건 뭐 히스패닉들만 모여서 하는 걸 거고요. 블랙 졸업식은 이제 흑인들만 모여서 하는 졸업식이 되겠죠. 이렇게 6가지의 졸업식 행사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전통적인 졸업식은 따로 한답니다. 전통적인 졸업식은 따로 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주제별로 6개의 부대 행사를 더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점점 세상이 이 자꾸 LGBTQ 너무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담이 좀 느껴지는,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이 샐러드볼 이론에서 보아도 다 같이 모여야 샐러드볼이 되는 것이죠. 예. 멜팅팟 이론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한 군데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녹여버리는 건 이게 멜팅팟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사회, 미국 사회를 이야기할 때 멜팅팟이 됐던 샐러드볼이 됐던 어쨌든 다 같이 모여서 어울리는 것이, 그것이 기본이 돼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기네 특성에 따라서 따로따로 모이는 모임들을 이렇게 형성해 주는 것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을 발전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모이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섞이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원래 가치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데에서 미국의 가치가 더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 대학이 이런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게 좀 갑갑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의 50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 두 분은 이 서한을 작성한 두 분인데, 바바라 리라는 캘리포니아주의 하원 의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마크 포칸이라고 위스콘신주에 있는 하원 의원입니다. 둘 다 민주당 의원들인데,
이 두 의원이 이제 문안을 작성을 하고 50명의 하원 의원들이 거기에 사인을 해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그 서한 내용이 뭐냐면은 국방부 예산을 삭감해달라 이겁니다. 지금 국방부 예산이 뭐 7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7천억 달러 정도 되는 예산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미 이제 통과를 시켰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을 증액하지 않겠다, 예산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일단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한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 예산을 더 늘리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국방 예산 좀 줄이자, 한 10% 정도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지금 서한을 보낸 겁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국방 예산을 줄이자 그럽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금 적이 없나 봅니다. 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아무 생각 없나 봅니다. 지금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냥 아주 근시안적으로 요 미국 땅에서 벌어지는, 우리 집 앞에서 벌어지는 고일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국정을 논한다라는 것은 이건 참 슬픈 일이다. 슬픈 일이죠, 슬픈 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이 워싱턴 정가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자기 생각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예, 서로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적들 보십시오, 적들. 예, 자,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입니다. 정치적인 싸움 없습니다. 정치적인 싸움 필요도 없고, 예, 그냥 대회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결정하면은 그거로 끝입니다. 거기에 반대하면은 그건 반동분자, 예,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가지고 사형당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러시아 어떻습니까? 푸틴 평생 대통령 해먹을 수 있게 아예 그냥 개헌 다 해버렸죠. 예. 푸틴의 정권에 함부로 덤벼들었다가는 언제 암살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주 단단한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금 적으로 상대해야 되는 나라들이 전부 다 핵 보유국인데다가 경제적으로 결코 미국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인구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이런 잠재력이 강한 나라들이 적국으로 당연히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국방 예산을 줄이자, 이런 발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쓸데없는 데 나가 있는 군 병력들을 철수시키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은 지금 당장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지금 미군, 주한 미군들 같은 경우 지금 수 줄이자 이러면 안 되죠. 지금 당연히 계속 그 수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방 예산을 줄이자고 하는지 모르겠다. 날이 갈수록 저희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고 있으면은 좀 갑갑하게 짝이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 국방부의 예산 삭감하자라는 이 이야기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뭐 입법이 된다거나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의회 전문지인 더힐, 이게 좌파 언론입니다만은 더힐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 이것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화당 쪽은 반대로 국방 예산을 3에서 5% 더 늘려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뭐 대테러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러시아라든가 중국 공산당과 더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건 뭐 더 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 쪽에 국경이 무너지면서 사실은 테러리스트들이 남부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보도도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테러에 대한 저희 긴장, 이것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국방 예산 줄일 때가 아니다. 정치인들 지금 제발 정치할 때 지금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좀 정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저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